사형이 확정된 아침, 그 사람은 해가 뜨는 소리보다 먼저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옥서의 낡은 담장 밖에서는 장터가 깨어자고 있었지만 담장 안쪽의 한 방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 삶의 마지막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형수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떤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갔는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처형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려 했던 순간과 법이 사람을 삼켜버렸던 순간이 함께 들어있는 어두운 기록입니다. 새벽빛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는 젖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집 냄새, 그리고 사람의 숨이 오래 갇혀 생긴 무거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는 잠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았고 깨어있으면 마지막 아침이 너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닭이 울고 저작거리 쪽에서는 상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방 안의 한 사람에게 세상은 이미 끝을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사형은 아무렇게나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법의 원칙 안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을 아주 무겁게 여겼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더라도 한 번의 판결로 바로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삼복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묻고 다시 살피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법은 여러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열렸고 어떤 문은 처음부터 잠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죄인이 처음 잡혀왔을 때 그는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명할 수 있었고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방의 관리가 기록을 올리고 더 높은 관리가 다시 살피고 마지막에는 왕에게까지 보고되는 동안 죄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몸속에 피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같은 방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지으면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문밖 소리만 들려도 혹시 사면 소식이 온 것은 아닌지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가 사실인지 억울한 누명인지 하늘만 알고 있을 때에도 가족은 이미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죄인을 심판했지만 그 그림자는 언제나 가족의 밥상 위에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전옥서는 죄인을 가두는 곳이었지만 단순히 사람을 버려두는 곳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감옥의 습기를 줄이고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감옥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가두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죄인이 감옥 안에서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조선의 법은 꽤 신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 위에서 쇠고랑을 찬 사람에게 그런 규정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제도는 종이에 남아 있었고 고통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죄인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삼복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관리가 의심을 품으면 사건은 다시 검토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신중한 사람이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권력자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절차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특히 정치가 피를 원할 때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을 처형장까지 데려가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법이 사람을 지키려 한 기록도 있고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짓눌렀던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왕은 사형 사건을 밤새 살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왕의 분노가 곧 법이 되었고 신하들의 침묵이 곧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화의 시대에는 글 한 줄, 말 한마디, 조상에 대한 평가 하나가 목숨을 빼앗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죄인의 마지막 하루는 법이 만든 하루라기보다 권력이 정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아무리 감옥에 문이 많아도 살아서 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때에도 조선은 나름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만물이 자라고 살아나는 때라 하여 일반적인 사형 집행을 피하려 했습니다. 죽음은 가을이 지나고 기운이 거두어지는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연의 이치까지 생각한 신중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그것은 또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잎이 돋는 봄에도 그는 살았지만 자유롭지 못했고 비가 내리는 여름에도 그는 숨을 쉬었지만 내일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법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모든 죄인이 가을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해치려 했거나 나라의 근본을 흔든 죄, 부모를 해친 죄처럼 조선이 가장 무겁게 본 죄는 계절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은 계절에 숨 고르기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밤은 갑자기 찾아왔고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조선의 법은 사람의 목숨 앞에서 머뭇거리려 했지만 권력과 두려움이 개입되는 순간 그 머뭇거림은 너무 쉽게 사라졌습니다. 전옥서의 밤은 낮보다 더 길었습니다. 낮에는 관리들의 발소리와 다른 죄수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작아지면서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문 소리, 누군가 잠결에 앓는 소리, 쇠사슬이 조금 움직이며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 귀에 박혔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죄인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마음속에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되짚었을 수도 있고 끝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어느 아침은 마지막 아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죄인의 신분도, 이름도, 지난날의 자랑도 조금씩 빛을 잃었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은 이제 문서 속의 죄명으로 불렸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기록에는 죄목과 판결이 먼저 남았습니다. 사람은 점점 사건이 되고 사건은 점점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앉아 있는 그는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우면 떨었고, 배가 고프면 속이 비었고,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법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방식으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조선의 형벌은 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목을 매는 형벌은 몸을 비교적 온전히 남긴다는 점에서 조금 가벼운 사형으로 여겨졌고, 목을 베는 형벌은 더 무거운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벌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큰 죄에 내려졌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그 차이가 잔혹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은 뒤 몸을 온전히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그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독약을 내리는 방식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죽음을 명한다는 사실은 같았지만 저작거리에서 군중 앞에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집이나 유배지의 방 안에서 그릇을 받아들고 스스로 마시는 죽음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덜 무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 안의 침묵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칼도 보이지 않고 군중도 없지만 그릇 안에는 왕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끝내는 명령이 작은 그릇 속에 들어와 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칼날보다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죄인에게 허락된 죽음은 대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처형은 숨겨진 일이 아니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관원들은 그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 죄인인지 의심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처형장은 법의 무대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마음이 부딪히는 장소였습니다. 집행 전날이 되면 감옥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무거웠던 공기가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관리들은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 사람이 이 문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죄인에게는 가족과 만날 시간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상황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은 모든 말을 무너뜨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가족은 처음에는 눈물을 참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준비했던 말은 사라지고 숨소리만 남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손등에는 쇠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원망해야 했을까요? 용서해야 했을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말해야 했을까요?
남편은 또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고,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억울하다는 말은 가족의 마음만 더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시간이 대화 한마디마다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가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누군가 거짓을 말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밀어넣었다고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처형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죄인은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에게 마지막 밤은 변명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법이 그를 죽이기 전에 이미 양심이 그를 심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옥, 같은 밤, 같은 죽음 앞에서도 사람마다 마지막 얼굴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전옥서의 평소 음식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밥은 배를 채우는 정도였고 맛이나 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앞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나은 밥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밥상이 어떤 음식으로 차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작은 반찬 몇 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먹는 마지막 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밥알 하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나온 삶 전체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목이 막혀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밥상을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버티고, 어떤 이는 담담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부서집니다. 그를 지켜보던 옥졸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밥을 건네던 사람이 내일이면 빈방만 남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인과 옥졸 사이에도 이상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밥을 내미는 손, 그 손 역시 조선의 마지막 하루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인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승려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불경 소리나 연불 소리가 허락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조용한 연불이 흐르면 죄인은 눈을 감고 자기 숨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뒤집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밤 그의 곁에 아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가까웠지만 완전히 혼자 맞이하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자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혹은 끝까지 밝히고 싶은 억울함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히는 글자는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붓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종이는 너무 좁고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다고 쓰고 싶고 아이에게는 오래 살아달라고 쓰고 싶고 어머니에게는 먼저 떠나 죄송하다고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글이 아니라 숨의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옥졸들도 그 밤을 가볍게 넘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인은 매일 보는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굴었을 수도 있고 죄목을 듣고 혐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몇 달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다 보면 사람은 죄명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밥을 받을 때 낮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밤마다 가족 이름을 부르는 잠꼬대, 몸이 아파 벽에 기대숨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일 죽을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순간 옥졸은 자신이 법의 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결정한 사람이 아니지만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전옥서의 어둠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지막 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첫 장사꾼들의 움직임이 들리고 감옥 안쪽 복도에 관리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죄인은 그 발소리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평소의 순찰과는 다른 걸음, 말없이도 목적이 느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멈춰 섰고 나무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밤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죄인의 신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죄목, 판결의 내용이 문서와 맞는지 살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사람이 잘못 끌려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죄인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관원의 입에서 차갑게 읽히는 것을 들으며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문서와 맞는 존재인지 확인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름은 태어날 때 받은 것이지만 그날 아침 그 이름은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형구가 풀리는 순간도 이상한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몸을 억누르던 쇠가 잠시 떨어져 나갑니다. 손목과 발목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몸을 묶고 있던 쇠는 풀렸지만 판결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옥졸은 그의 옷매무새를 정리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묶여있던 손, 어제 가족의 손을 잡았던 손, 이제 곧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될 손이었습니다. 전옥서의 문이 열리면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감옥 안에 눅눅하고 갇힌 냄새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고 선명했을 것입니다. 죄인은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하늘, 지붕 끝에 걸린 새벽빛, 멀리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 그리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가 죽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마지막인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장 보러 가는 날이고 밥 짓는 날이고 아이를 깨우는 날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죄인은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양옆에는 관원과 군졸이 있었고 달아날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걸음은 그의 발로 내딛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마다 발바닥이 땅을 느꼈을 것입니다. 흙길의 차가움, 돌멩이의 단단함, 아침 이슬의 젖은 공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몸에 닿는 감각까지 모두 또렷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세상의 작은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그랬다면 그 길의 모든 소리와 빛은 평생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작거리로 향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따라왔고 누군가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노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을 향해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 장면은 법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억울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 장면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군중은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분노, 호기심, 연민, 침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형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원은 정해진 자리에 섰고 집행을 맡은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죄인이 도착하면 다시 한번 죄목이 읽혔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어떤 법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지 백성들 앞에 알리는 절차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죄인의 귀에는 멀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죄목보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잡았던 손, 삼키지 못했던 밥, 다 쓰지 못한 유언, 문 밖에서 울음을 참던 아이의 눈동자. 이제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조선의 법은 한 사람의 삶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형의 순간은 기록 속에서 짧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아주 길었을 것입니다. 관원은 법의 이름으로 서 있었고 집행자는 맡겨진 일을 해야 했고 군졸은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새 한 마리가 지붕 위를 지나가고 저잣거리의 먼지가 아침빛 속에서 떠다녔을 것입니다. 죽음은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선의 처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일이면서 동시에 백성에게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법을 어긴 자의 마지막을 모두가 보게 함으로써 나라의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저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잘못했는지 혼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세 있는 자들은 저 자리에 서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쉽게 끌려 나온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처형장은 법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법에 대한 의심이 조용히 태어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관원은 죽음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확인 역시 절차였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숨마저 문서로 남겨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이제 보고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떨림도, 가족의 절규도 대부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느 날, 어느 죄인이 어떤 죄로 어떤 형을 받았다는 문장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한 생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처음 사랑한 날이 있었고, 가족과 웃던 저녁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나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죄의 무게에 따라 달랐습니다. 비교적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족이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남은 가족이 죽은 이를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가족은 떨리는 손으로 몸을 수습하고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죄로 여겨진 경우에는 그 마지막 예우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죄의 이름은 몸 위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처벌은 끝나지 않았고 수치와 두려움은 가족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라를 배반한 죄로 몰린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 그림자는 아내와 자식, 부모와 형제에게까지 뻗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관청으로 끌려갔고, 어떤 가족은 살던 곳에서 쫓겨났고, 어떤 아이는 평생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형벌의 가장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법은 한편으로 억울한 죽음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조선의 법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처형이 끝난 뒤 저작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장사꾼들은 다시 물건을 팔기 시작했으며 지나가던 이들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남았을 것입니다. 어느 아이는 밤에 잠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젊은 선비는 법이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무겁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지만 그 장면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전옥서의 빈방에는 한동안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벽에 기대 앉았던 자리, 지피 눌린 바닥, 마지막 밤에 놓였던 밥그릇의 자국, 가족이 앉았던 좁은 공간이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은 오래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인이 들어왔고 다른 발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사건의 문서가 쌓였습니다.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감옥의 무서운 일상이었습니다. 전옥서는 슬픔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 밤을 보냈는지를.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난 뒤의 결과가 적혔습니다. 왕은 그 문서를 보며 자신이 허락한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왕은 그 무게를 오래 느꼈을 것이고 어떤 왕은 다음 정무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조선의 이상적인 왕은 백성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 일은 왕권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도 있었고 분노에 휩쓸린 왕도 있었으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의 이름을 빌린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전 아래에서도 어떤 시대에는 신중함이 살았고 어떤 시대에는 피가 먼저 흘렀습니다. 정조와 같은 왕은 사형 사건을 다시 살피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의 정황과 증언, 판결의 흐름을 자세히 검토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지쳐도 그는 문서를 넘기고 또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습은 조선의 법이 가진 밝은 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목숨 앞에서 통치자가 멈춰서야 한다는 생각, 이미 내려진 판단도 다시 의심해야 한다는 태도, 죽음만큼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신중하려 했던 나라에서도 왜 억울한 죽음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두려움에 침묵하면 법은 약해졌고, 권세가 증언을 누르면 진실은 흐려졌고, 왕이 분노하면 절차는 짧아졌습니다. 죄인의 마지막 하루는 그래서 단순히 감옥에서 처형장까지 이어지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모든 힘과 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법의 문장, 왕의 판단, 관리의 양심, 가족의 눈물, 군중의 시선, 죄인의 마지막 숨이 그 하루 안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루 뒤에 남겨진 더 깊은 질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조선의 법은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조선의 법은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보려 했던 흔적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죄인이 병들면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고 혹독한 더위와 추위에는 가벼운 죄인을 풀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매를 때릴 때도 횟수와 부위를 정해두었고 이미 조사 과정에서 맞은 매는 나중에 형벌에서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거칠고 무섭지만 그 시대의 법 안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자비와 감옥 안의 현실 사이에는 늘 차가운 틈이 있었습니다.
죄인은 조사받는 동안 자신의 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있었고 증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문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실은 한 번 더 위험해졌습니다. 말한 사람의 떨림과 표정, 억울해서 끊긴 숨, 울면서 되풀이한 한마디는 기록 속에서 평평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가 정확히 적어주면 다행이었지만 마음이 기울어 있거나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한 사람의 목소리는 아주 쉽게 약해졌습니다. 법은 말을 들으려 했지만 모든 목소리가 같은 크기로 닿지는 못했습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법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재판은 늘 맑은 물처럼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증언처럼 굳어지고 원한을 가진 사람이 사실을 부풀리고 힘있는 집안의 말이 가난한 사람의 말보다 크게 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둘러싼 말들이 점점 두꺼운 벽이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이미 사람들이 믿기로 한 이야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정은 진실을 찾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한 이야기를 가졌는지 겨루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가족의 증언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언하게 만드는 일이 인간의 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선법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중시한 사회였지만 가족의 끈까지 법의 칼로 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큰 죄가 걸린 순간에는 바로 그 가족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 했던 가족이 처벌의 그림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선의 법은 가족을 지키려 했고 동시에 가족을 벌했습니다. 그 두 얼굴은 마지막 하루의 공기처럼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사형수가 전옥서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음속에서 자기 삶을 다시 재판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목소리, 처음 일을 배우던 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 돌이킬 수 없었던 선택, 혹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은 미래를 잃는 대신 과거에 갇힙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 없으니 지나온 모든 날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중 어떤 기억은 따뜻했을 것이고 어떤 기억은 너무 날카로워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밤의 침묵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너진 가족, 돌아오지 못한 사람, 울부짖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되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죄인은 법 앞에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수백 번 처형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사형수의 마지막 날을 따라간다고 해서 피해자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밥상 뒤에는 누군가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저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억울한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진실은 따로 있다고,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제 남은 귀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믿어준다 해도 법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이름이 거짓으로 남는 일입니다. 그는 죽을 수는 있어도 죄인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는 살려달라는 말보다 내 이름만은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오래가는 것은 때로 억울한 이름입니다. 정조가 심리의 기록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다음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늦은 잡이었고 동시에 고통스러운 반성이었습니다. 어떤 죽음은 너무 늦게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증언이 바뀌고 감춰졌던 사실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억울함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때 감옥의 방은 이미 비어있고 가족은 이미 늙었고 아이는 이미 아버지 없는 세월을 살아버린 뒤입니다. 기록은 진실을 남길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형제도는 우리에게 편한 결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혹하기만 한 제도도 아니었고 따뜻하기만 한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중함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인간적인 배려가 있었고 정치적 폭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내미는 손과 공개 처형을 준비하는 손이 같은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유언을 허락하는 법과 가족까지 벌하는 법이 같은 책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순 때문에 이야기는 더 오래 남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어둠 속에 작은 자비가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제 다시 그 마지막 아침으로 돌아가 봅니다.
죄인은 처형장에 서 있고 관원은 문서를 읽고 있으며 군중은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가족이 잡았던 소는 이제 비어 있고 마지막 밥상은 감옥 어딘가에서 치워졌고 유언이 적힌 종이는 누군가의 품이나 관청의 기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바람을 느끼고 땅을 밟고 있습니다. 조선의 법이 그에게 허락한 마지막 인간의 시간은 바로 그 짧은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끝나는 순간 한 사람의 삶은 역사 속의 한 줄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한 줄로 남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줄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의 끝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관청의 기록은 차갑고 짧았지만 남은 사람들의 시간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가족은 그날 이후에도 밥을 먹어야 했고 잠을 자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의 낮은 속삭임, 장터에서 갑자기 멈추는 대화, 아이가 들을까봐 삼키는 한숨이 매일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처형은 한 번에 끝났지만 그 처형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벌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면 가족은 조심스럽게 마지막 예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감히 크게 울 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죄인의 가족이라는 눈초리 속에서 슬픔마저 조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죽은 이를 보내는 일이면서 동시에 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의식이었습니다. 흙을 덮는 손은 떨렸고 곡소리는 목에 걸렸고 누군가는 끝까지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묻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마지막 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죄로 여겨진 경우에는 몸조차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가족은 무덤 대신 빈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전옥서에서는 또 다른 죄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빈 방은 오래 비어있지 않았고 지워진 이름 위에 새로운 이름이 더 씌워졌습니다. 어제 죽음으로 나간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오늘 다른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니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에 베어있는 침묵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사람의 희망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자주 꺾였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옥서의 밤은 매번 새로웠지만 동시에 언제나 같은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이런 장면을 보며 법을 배웠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처형장은 법의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는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로 배운 법은 마음속에 존중보다 두려움을 먼저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기보다 관청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정의를 믿기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처형은 많은 이들에게 당연한 응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늦게 온 대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함의 소문이 함께 돌던 처형은 백성들의 마음에 다른 질문을 남겼습니다. 법이 정말 늘 옳은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이 사형을 조심스럽게 다루려 한 이유는 바로 그 질문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통치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은 법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피하면 백성들은 법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형 사건 앞에서 늘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죽이면 폭군이 되고 너무 쉽게 살리면 법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숨은 왕권의 무게와 백성의 시선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왕이 있어도 모든 현장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의 관리가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증인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 죄인이 어떤 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왕은 문서로만 보았습니다. 문서는 필요했지만 문서는 늘 부족했습니다. 종이 위의 문장은 피곤한 얼굴을 담지 못했고 거짓 증언의 떨림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으며 가난한 사람이 권세 앞에서 눌리는 순간을 그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형제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지막 칼이나 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한 사람의 삶이 종이 몇 장으로 줄어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은 정말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형수의 마지막 하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를 불쌍하게만 그리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못했고 남은 가족은 평생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법이 죄인을 사람으로 대우하려 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의는 둘 다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죄인의 두려움과 그 죄 때문에 이미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마지막 하루는 단순한 동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디까지 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마지막 밥상을 줄 수 있는가? 가족의 손을 잡을 시간을 줄 수 있는가? 유언을 남길 목소리를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사회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이야기는 쉬워집니다. 그러나 역사는 쉬운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조선의 법은 죄인을 죽이면서도 사람으로 남기려 했고 사람으로 남기려 하면서도 때로는 가족까지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기록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전옥서의 담장은 사라졌고 그 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사람들의 얼굴도 대부분 잊혔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빈틈 사이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문이 열리던 순간, 옥졸이 잠시 눈을 피하던 순간, 가족이 마지막으로 손을 놓아야 하던 순간, 죄인이 저작거리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던 순간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공식 기록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법의 문장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인간의 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떨림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형벌을 야만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회도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벌하고 이름 붙이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의심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사람 전체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조선의 사형수가 마지막 아침에 들었던 발소리는 오래전 감옥 복도에서 끝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발소리는 지금도 법과 권력과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형수가 보낸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은 죽음의 장면이 아니라 그 직전의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밥그릇 앞에서 멈춘 손, 가족을 보자마자 굳어버린 얼굴, 유언을 쓰다가 더 이상 붓을 움직이지 못한 침묵, 문 밖에서 기다리는 옥졸의 낮은 숨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역사는 큰 사건을 기록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작은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장면들이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법이 한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은 단순히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관계와 기억을 함께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죄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더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지, 아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딜지,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무너지지는 않을지 그 모든 걱정이 가슴을 눌렀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 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가 남긴 그림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 남겨진 이들을 향한 부끄러운 사랑이셨을 것입니다. 조선의 법은 이 마지막 사랑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유언을 남기게 하고 가족과 만나게 하고 마지막 식사를 주고 경우에 따라 승려의 방문을 허락한 것은 작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들은 죄인을 무죄로 만들지 않았고 처형을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거나 죄인으로 판결받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이고 여전히 마지막 말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법이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바로 이 모순 속에 있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간의 자리를 남겨두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늘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법보다 앞서 달려갈 때 마지막 인간의 자리마저 짓밟혔습니다. 정치적 숙청의 시대에는 죄가 먼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의 분노, 신하들의 계산, 당파의 복수심이 판결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때에 삼복은 이름만 남았고 기록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권력의 뜻을 포장하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무너뜨리기로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사형제도가 가진 가장 어두운 얼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배신하면 법은 너무 쉽게 칼집어 빠져나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처럼 법의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의 명으로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형 절차와는 다른 사건이었고 법전의 문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족과 권력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조선사회에 오래 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이 닿지 못하는 권력의 방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아버지이자 왕인 사람의 명령 앞에서 아들이자 죄인으로 몰린 사람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한 왕실의 비극이 아니라 법 위의 선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사형제도를 볼 때 한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을 막으려는 신중함을 품고 있었고 동시에 신분과 권력에 따라 죽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차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식사를 허락했고 동시에 공개 처형으로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마지막 면회를 허락했고 동시에 큰 죄 앞에서는 가족까지 처벌했습니다. 이런 모순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법은 정의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을 믿으려면 우리는 법이 사람을 짓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처형을 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장면을 쉽게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날의 목소리, 관원의 낭독, 군중의 숨소리, 가족의 울음이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미워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죽어야만 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만약 관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기록보다 침묵 속에서 더 오래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형장의 먼지는 사라지고 문서는 창고 속에 쌓이며 사람들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지막 하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으로 남고 가족에게 상처로 남고 후대의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습니다. 조선의 사형수는 마지막 날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감옥의 어둠과 새벽빛을 보았고 가족의 젖은 눈을 보았고 관원의 차가운 문서를 보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군중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평범한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늘, 바람, 먼지,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처형이 잔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판단하는 모든 제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죄가 무겁다고 해서 절차가 가벼워져서는 안 되고 분노가 크다고 해서 진실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죄인으로 몰린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정의는 빠른 분노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신중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조선의 마지막 감옥에서 들려오던 쇠사슬 소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정말 끝까지 듣고 있는가? 전옥서의 낡은 담장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 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사람들의 이름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밥상을 내밀던 손, 가족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을 수 있게 허락했던 순간 유언을 남기게 했던 법의 작은 망설임은 아직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작은 망설임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만약 이 어두운 기록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이 사람을 벌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할까요?